자, 핫핑크의 준순정과 남세계의 한근영이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문브레이커스 특파원 한근영. 진순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완전 핫핑크예요. 완전 이 화면으로 다 담지 못하는 이 화사한 색깔 옆에서 보고 있으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아니, 오늘 하루 종일 이 얘기를 듣네요. 약간 형광색이거든요. 맞아요. 화면은 다 안 남겨요. 근데 이거 용기 내서 입지 않으면 잘 입을 수가 없는 옷인데 오늘 국민의힘에 갔다 왔거든요. 간다 그래서 제가 좀 신경 써서 입고 왔어요. 미통당 색깔이 옛날에 분홍 색깔이었잖아요. 핑크도 그런 놈들이 소화할 수 있는 색이 아니다라는 거를 보여주죠. 그리고 뭐 우리 태극기 부대가 어떻네 저떻네 함부로 걔네들 입에 올리는데, 그리고 뭐 우리가 뭐 저쪽 끝에 있는 우파라고 막 자기들이 막 그러는데 이게 이미지 싸움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트렌디하게. 보셨어요? 이런 그거 보셨어요? 트렌디하고 뭐 센스 있게 하시려고. 웃기지 마라 니네 눈이 삐었나 이래서 제가 조금 그래 갔어요. 다녀왔는데 나도 오늘 청바지 입고 막 그러고 올 걸 그랬나? 아니 좀 보여주는 이미지를 우리가 좀 신경 쓸 필요도 있어요, 사실. 사실은 이미지 얘기를 하는 건데 그것도 있어요. 진짜 우리가 젊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보면 보수, 그러니까 우파 쪽에 있는 사람들은 내용을 신경을 쓰는데 포장은 진짜 신경을 안 써.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에요. 여자친구한테 프로포즈를 하는데 우파 남자친구는 비닐봉다리에 다이아몬드 반지를 야 가라 이러고, 좌파 남자친구, 좌파 이제 누구랑 결혼하지 이렇게 하고 있는 놈 중에 한 명은 되게 예쁘게 아니 사탕 반지도 다이아처럼 눈물 흘리게 되게 예쁘게 포장을 해가지고 거룩하게 막 이렇게 해가지고 탁 무릎 꿇고 탁 음악가 막 해가지고 딱 프로포즈를 하는 거야. 이거는 누가 옳은 것인가? 이게 정치로 얘기를 하면 누가 옳다 그러다를 말할 수 있지만, 이게 포장을 하는 이 일상의 남자들의 모습으로 비유를 해보자면 이게 누가 옳은 것인가? 옳다 그렇다 하지 말고 그냥 배울 건 배우고. 그렇죠. 그게 가장 현명한 것 같아요. 그러면 되지. 그러니까 우리도 약간 정치는 외형과 이제 보여주기라고 이미지 싸움. 앞에 마키아벨리가 또 그런 논리를 폈었는데, 무섭다. 사람들이, 국민이 어떻게 받아들이냐, 내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 어떤 지도자로 되냐는 어떻게 보면 결국 외형의 싸움이라는 거죠. 그 해외에 엄청 이제 유명한 분께서 박정희 대통령을 평가를 할 때 모든 정치 지도자들은 자기가 국민한테 어떻게 비춰지는지를 포장하는데 그 이미지 관리를 하는데 많은 에너지를 쏟는데, 박정희는 정말 그런 거 신경 쓰지 않고 진짜 나라나 국민이 나아가는 방향에만 고민하고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쏟았다. 그런 의미에서 정말 위대한 지도자다라는 평가를 했는데, 이 시대에 이제 제2, 제3의 박정희가 나오려면 박정희 대통령처럼 그렇게 그 해당 사람은 일하는 사람을 일하게 하고, 그 일하는 사람을 옆에서 이제 예쁘게 보좌해주고 이제 장식물 달아주고 포장해주는 팀이 또 함께 있어야 된다, 이 시대에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오늘 시작을 열어볼까요? 네, 열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핫핑크의 색깔로 시작을 한번 열어봐 주시죠. 핫하게 고고고. 부끄러워. 민망해. 민망해. 그런가요? 저는 이런 거 못합니다. 저는 거부하겠습니다. 왜 이러실까? 저는 적당히 톡톡 튀는 느낌으로 하고 이렇게까지 적당히나 좀 하시기를 바랄게요. 적당히도 못해서 미안합니다. 자, 시작해 주시죠. 네, 시작할게요. 뭐 아침에 말씀드린 바 있는데, 자, 이제 문재인 정권의 지금 또 새로운 내각 구성을 위해서 장관 5명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어요. 신경도 안 쓰는데 맞죠? 솔직히 우리가 여태까지 겪었잖아요. 정말 단 한 명도 제대로 된 인간이 없었어요. 단 한 명도 제대로 된 인간이 없었고, 제대로 이 단어도 솔직히 과한 것 같아. 멀쩡한 인간이 없었다는 거지. 정말 멀쩡한 인간이 없었는데, 이번에 후보자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런 국민의 기대를 절대 저버리지 않고 안 멀쩡한 인간들로 어디서 데리고 왔는지 어디서 데리고 왔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조금 시끄러운 사람이 3명으로 압축되는데, 이렇게 살펴보면 박준영 해수부 장관 후보자, 그 후보자의 아내는 도자기를 밀반입했어요. 세관에 신고도 안 하고. 양심. 영국 우선 고가의 도자기라고 하는데, 아마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게 맞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걸 밀반입해서 가게에 전시해놓고 그 SNS상으로 판매를까지 했다고 그래서 이 수익을 남겼다고 그러는데요. 저는 순간 놀란 게 제가 재채기를 그렇게 크게 했는데도 미동안 없이 진행을 잘하시네요. 역시 프로페셔널한 핫핑크. 간단히 무시해주는 대단하시다. 와, 이걸 이래 살리네. 됐고 이걸 그다음 이래 살리네. 두 번째 또 두 번째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 사람이 임혜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좀 많아요. 위장 전입 그리고 자녀 이중 국적 거기다가 교수 재직 시절에 이제 연구비로 가지고 출장을 갔는데 교육을 갔죠 세미나를 그때 딸들을 다 데리고 간 거야 수차례. 그러니까 본인은 사비로 한 게 아니고 본인은 아니라고 하는데 그게 날짜가 겹쳐. 그럼 뻔하지. 그러니까 그 같이 갔을 수도 있는데 그 비용을 딸이 썼던 비용을 당연히- 사비로 썼으면 아니, 상관없는데. 본인은 아니라고 하는데 이제 이거를 인사청문회에서 검증을 해야죠. 근데 그런 의혹이 있는데 우리가 좌파들을 여태까지 겪어본 바 이거는 경험론에서 이야기를 하는 그렇죠. 건데 의심의 소지가 있다 확실히. 자비를 들어서 간 사람이 한 놈도 없더라. 없었죠. 이건 제 경험치에서 말씀드린 건데 또 모르죠. 그렇죠. 임혜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아닐지 뭐 일말의 기대를 해보겠지만 그 기대가 실망으로 바뀔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요. 기대는 잠시 넣어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근데 이 정부 들어가지고 어차피 청문회가 의미 없는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의미가 없지. 정말 그냥- 의미가 없지. 왜 하는 거야? 못 먹어도 고라는 표현이 문재인한테 정말 잘 맞는 표현인 것 한 같아요. 명 남아 있어. 근데 한 명 좀 들어보시고 노영호 국토교통부 장관 이게 완전 하이라이트 누구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아무것도 아니었다. 와, 무섭다. 누구 문재인이 말하는 좀스럽다 해당될 것 같아. 무슨 짓을 했냐면은 노영우 장관 후보자의 마누라는 절도를 했대요. 근데 이 사람 재산이 13억이야. 이거 뭐야 도벽인 거지. 그거 아닌가요? 그거 그렇게 아니면 설명 안 되잖아요. 돈이 없어서 뭐 생계형 뭐 애 분유를 훔친 것도 아니야. 뭘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래서 벌금형을 받았어요. 경범죄 처벌 받았어. 범죄로 인정된 거지. 근데 이에 대해서 장관 후보자가 뭐라고 핑계를 댔냐면 우리 아내가 갱년기 우울증을 앓고 있다. 갱년기 우울증 오면 사기치도 되는 거네. 아니 대단하네. 아니 대부분의 여성들이 나이를 먹으면서 다 이제 거쳐가죠. 시간에 따라서 진행되는 그 노화의 정도인데 갱년기 우울증이 있고 또 물론 그 정도의 차이도 다 개개인별로 다르겠지만 그걸로 인해서 절도가 합리되지는 않잖아요. 절대 않죠. 아무튼 그런 문제가 지금 알려져 있어요. 근데 거기다가 또 있어. 또 있어. 얘들은 절대 기대를 저버리지 않아. 이런 기대 안 하고 싶다. 하나 할 빼야 안 해. 그 다음에 아들은 실업급여를 허위로 또 받았어. 부정수급한 거지. 부정수급. 집에 재산이 13억이나 있는데 엄마는 도둑질하고 아들은 실업급여 부정수급하고 거기다가 또 뭐 사업한다고 뭐 벤처 뭐 신고하고 정부 보조금을 7천만 원이나 이것도 부정수급. 7천만 원 부정수급했어요. 그래서 먹튀한 걸로 또 논란이 일고 있는데 여기다가 후보자 본인은 또 관사 재테크까지 관사를 받아놓고 거기 살지 않으면서 뭐 세를락 많아가지고 뭐 관사 재테크를 했다. 뭐 이제 그런 것 의혹까지 지금 있어요. 완전 뭐 종합 선물 세트들만 어디서 대단하다. 대단하다 헬조선. 능력자. 아니 저희 같으면은 만약에 주위에서 이런 사람을 데리고 와라 해도 못 데리고 오지 않아요? 없어서. 진짜 찾기 힘들다. 어디서 이렇게 다 데리고 왔는지 너무 신기하기도 해요 사실. 딱 그 느낌이죠. 이제 같은 놈들끼리 그나마 이제 이번엔 네 차례인데 잘 숨겨봐라 이러면서 진행했던 뭐 그런 게 아닐까. 인제는 뭐 숨겨봐라도 안 돼. 쟤들은. 여러분 그 충격적인 거는 이 정부 들어가지고 이런 사람이 단 한 명도 낙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부 다 통과를 했어요. 청문회에서 문제를 했던 사람이 한 번도 제고된 적이 없잖아요. 한 번도 없어. 문재인은 그냥 무조건 못 먹어도고 끝까지 간다.
그거예요. 못 먹어도 고 이제 문재인 사진에 희화스럽게 합성시키고 싶다. 한번 못 먹어도 고 도전. 합성시키고 싶다. 도전. 저는 그거 한번 해보고 싶더라고. 막 그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저는 그 영웅 본색 아시죠? 영웅 본색 영화 포스터 이렇게 패러디 해가지고 좌파 본색 해갖고 김무석, 유승민 얼굴 너무 멋있게 나오나? 아니 요즘엔 인터넷에 보면 약간 그런 것도 있어요. 정계 느와르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느와르 영화 같은 데서 그러니까 만화 캐릭터 중에 그런 게 있어요. 느와르 만화인데 막 이렇게 애를 폭행을 하면서 와 이래도 포기하네, 욕 독하다 독해 이런 거 있는데 그 팬의 얼굴을 문재인으로 바꿔놓고 옆에 박원순 뭐 이렇게 사람들 바꿔놓고 와 이래도 지지해 독하다 독해 이런 것도 있어요 요새. 그러니까 다양한 시도 해보는 거 좋은 것 같아요. 저도 방금 그런 아이디어를 말씀드렸는데, 근데 참 이런 후보자들에 대해서 이제는 국민들조차 약간 포기? 감흥이 없는 게 아닌가. 이게 완전 도덕 불감증 마취가 되어가고 있다. 그래요. 그만큼 멀쩡한 사람이 없기 때문인데, 자 여기서 지난 그거 잠깐 짚고 넘어갈게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다 지금 달랐다고 나와가지고 뭐 서울시장 후보도 나오고 또 외국 가고 막 이러는데, 똑똑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조국은 두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제 너무나. 그래서 조국 입 아프니까 제낄게요. 추미애도 뭐 말할 필요 없죠. 자, 박영선부터 할게요. 박영선 논문 표절, 증여세 탈루, 자녀 이중 국적, 그리고 도쿄 아파트 산 거 있죠. 그리고 이낙연 전 총리는 아들 군 면제. 이거 변명 엄청 웃겨요. 자기는 아들 군대 보내달라고 부탁 했는데 나라에서 안 된다고 오지 말라고. 대박. 진짜 이런 말하기 뭐하는데 머라리 풍년이라고 어르신이 하던 말씀이 생각나네요. 한 어른이 진짜 주의. 날이 풍년한다고 이날도 아이고, 풍년이라고 참. 하신 말씀. 그렇게 변명한 게, 그렇게 이제 막 이야기한 게 너무 우습고, 그리고 또 위장 전입건이 있고, 또 세금도 또 떼먹었어요. 세금 탈루했어요. 또 부동산으로 또 엄청난 시세 차익을 남겼고요. 자, 이것만 봐도 지금 몇 관왕이에요. 응? 근데 지금 뭐 대선 후보, 차기 대권 후보로 오르고 이러는데 국민들이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강경화 정 장관 위장 전입 이 또 세금 떼먹었어. 증여세 탈루, 논문도 또 뺏겨 먹었어. 여기도 또 부동산 있어요. 근데 여기다 대한 해명도 거짓말로 다 해가지고 들통 나가지고 개망신을 당하기까지 했고요. 유은혜 장관 위장 전입, 정치자금법 위반. 그다음 김상조 전 공정위원장 투기성 위장 전입, 다운 계약서 작성, 소득세 탈루, 논문 표절. 그다음 유현민 전 장관, 이 사람은 지금 현재 문재인 비서실장으로 있어요. 이 사람은 자녀의 입사 특혜, LG인가? 거기 들어간 LG인가 GS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거기 들어갔는데 이것도 특혜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박능우 전 장관은 이 사람 최고예요. 박능우 부동산 투기, 논문 표절, 자 2개예요. 위장 전입, 탈세, 세금 체납.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보건복지부 장관이잖아요. 근데 아들은 건강보험료를 안 내고 무임승차했어. 뭐야? 대단하다. 아니 건강보험료를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써야 될, 살림 잘해야 될 사람이 야 아들 끼워넣고 해가지고 무임승차했어요. 이 사람 몇 관왕? 6관왕이에요. 6관왕. 예? 참 하다하다 정말 이런 경우까지 근데 왔어요. 생각을 해보니까 곧 얘기하실 것 같은데 이것보다 더 열받는 게 그 사람이 했던 말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뽑지 않는 자기는 원칙을 내세우겠다. 아주 정의로운 척했던 말 한 사람 한 명 있잖아요. 소개 한번 해주세요. 나 누구지? 아시면서. 당황스럽네? 정의를 외치는 사람? 정의롭게 나는 이런 사람들 공직에 안 뽑는다 했던 사람. 쇼. 나 너무 당연해가지고. 너무 당연하다면서 생각을 못 해놓고. 문재인의 답을 이렇게 말해보면 재미없는데. 이건 편집. 아니
어쩔 수 없다. 그냥 뭐 재미없는 탓이지. 근데 이 재미없는 사람이 옛날에 대학 개그제 나가려고 했다는 것만 알아주세요. 그랬으면 지금쯤 개그우먼의 길을 걷고 있었을 수도. 대표님 인터뷰를 하러 갔겠지. 김미려 같이. 어. 아무튼 이 현 정권의 5대 이제 공직 그 조건.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고 또. 그 조건에서 있어요. 인사원칙 조건 5대 조건. 그게 바로 위장 전입, 노무 표절, 세금 탈루, 병역 멘탈, 부동산 투기. 이게 5대인데 해당 안 하는 게 하나도 없잖아. 그죠? 여기서 7대까지 확대되면 음주운전이랑 성폭행까지 되거든요. 이제는 뭐 다 기본이잖아요. 신기하다, 신기해. 끝이 없다. 인사 배제 조건이 아니고 진짜 임명 조건이라니까. 임명 조건. 이거를 해야 임명될 수 있는 거예요. 세금 탈루하고 위장 전입하고 노무 표절해야 너는 자격이 되는구나. 너는 문재인이랑 같은 레벨이구나. 너를 인정하노라. 그 정도 돼야 우리 범죄물에 합류할 수 있지. 나 이러면서 그 옛날에 조직 폭력배들이 야 너 몇 범이야? 그 정도 돼야 우리 조직 들어올 수 있지. 약간 이런 느낌으로다가. 그래서 제가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이게 정치하겠다는 사람, 장관 하겠다는 사람, 대통령 하겠다는 사람 정말 먼저 인간이 되기를 좀 바랄게요. 인간이기를 포기했나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뭐 마누라 도둑질한 거 다 들키고 이래도 뻔뻔하게 하겠다고 막 고개 쳐들고 있는 거 보니까 부하같이 밀어가지고 못 살겠네요. 기본인데 기본이 가장 어려운 줄 이제 알았다. 참 인간이 됐으면 좋겠고 그런 상황입니다. 잘못한 일에 부끄러워하는 그래 아침에 또 아침 계속 이야기한 거라서 양심에 찔려가지고 여러분 계속 말씀드리는데 잘못한 일을 부끄러워할 줄 아는 수호지심이 있어야 되고 또 지금같이 코로나로 인해서 국민이 아파하는 지금 국민의 아픔을 통감할 수 있는 측은지심 그리고 자기가 범죄자잖아 능력이 안 되잖아 그 장관직 제가 들어왔어 당연히 거절해야지 자기 능력이 가능한 것은 능력할 줄 아는 사양지심을 가진 공자께서도 정치 인간이 되거라. 아니 공자께서도 정치하라 그랬는데 정치 안 하는데 자격도 안 되는 것들이 정치를 너무 하고 싶어한다. 그게 부끄럽죠. 국민과 국가를 얼마나 해야 하는 일인지. 선한 사람들은 정치에 관심이 없더라고요. 우리 뭐지? 우리도 마찬가지였지. 저도 뭐 정치에 전혀 관심 없었으니까. 그래 지금 이제 그 또 거의 이제 레임덕이라서 앞으로 또 내가 구성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거의 이제 막바지인데요. 끝까지 기대에 부응하면서 한 마지막 남은 범죄자까지 다 끌어쓰는구나 싶어요. 또 보겠습니다. 끝입니까? 국민의힘 얼마나 잘 싸우는지 두고 보겠습니다. 해체돼야 될 놈들인데 뭐 싸우긴 뭘 싸워요. 두둥탁 이러면서 오늘은 제 걸로 넘어오겠습니다. 저도 요 얘기를 이어받아서 저는 좀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참 레임덕이 오긴 오는데 과연 우리가 바라는 그런 정치의 변화가 오는가? 지금 나오는 얼굴들을 보고 있노라니 별로 그렇진 않은 것 같습니다. 여야 모두 4.7 보궐선거 이후에 뭐 지도부를 꾸리고 뭐 당대표를 새로 뽑고 뭐 원내대표를 새로 뽑고 하잖아요. 지금 아직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아직 당대표를 뽑지 않았지만 여당이라는 180석의 슈퍼 여당이라는 대단하신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당대표 선거, 원내대표 선거에서 당대표 선거까지 마쳤는데 참 진짜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원내대표도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더니 이제 당대표 나오는 거 보니까 이거는 진짜 걱정할 거리도 못 되었다. 정확하게 이런 말을 좀 하고 싶고 그나마 네. 이번 원내대표 당대표 선거하는 과정에서 그나마 소기의 그나마 그래도 정의는 조금이라도 살아있구나라고 느낀 거는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권성동이 떨어졌다는 거. 이번에는 안 울었대요? 열심히 원내대표 떨어질 때는 왜 안 우나 모르겠어. 그래 이번에는 안 울었대? 울어야지. 또 눈물 찔찔 흘리면서 정의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해보지 왜 안 그랬대? 그 진짜 악어의 눈물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사실 화가 나기도 하고요. 뭐 때릴 수만 있다면 좀 때리고 싶을 정도로 진짜 비겁하고 추악한 면상이 또 떠오르네요. 자 이제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만이 남았어요. 뭐 누가 되든 사실은 뭐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잘못됐고 우리가 반성하겠습니다라고 말할 만한 인재가 있나 싶긴 해요. 그죠? 그렇죠. 이제 저는 솔직히 인재가. 지금까지 탄핵 이후에 2017년부터 지금까지 그 4년이 흘렀잖아요. 이때까지 친박이라고 그나마 친박 명찰을 달고 있던 사람들 저는 정말 부끄러워서 어떻게 사나 싶어요. 아니, 그 사람들 다 뭐 땅으로 뭐 꺼졌어, 하늘로 쏟았어. 제가 홍보 쪽을 요새 좀 생각을 많이 하면서 느낀 건데 진짜 이런 것 같아요. 문재인이랑 박근혜 대통령이랑 전혀 다른 결과물이라는 게 뭐냐면 문재인 같은 경우에는 주변 사람들이 문재인을 따르는 사람들이 문재인을 같이 만들고 문재인이라는 캐릭터를 같이 포장해 나가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을 따랐던 친박이라는 사실 그 비겁한 놈들은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이름에 자기들이 수혜 얻고 내가 어떻게 다음에 뭐 할까 그거에만 욕심이 있었던 사람들이라서 박근혜라는 캐릭터를 함께 만들지 않았어요. 그 개혁의 여신을, 그 개혁의 대통령을, 그 멋있게 여성이지만 당당하게 김정은한테도 쫄지 않았던 그 당당하고 멋진 리더를 함께 포장하지 않고 그냥 책임은 다 떠넘기고 수혜는 자기들한테 끌어오기 바빴던 그 비겁한 모습들이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이 되고 문재인은 지금 레임덕이 오는 이 과정에서도 아직 지지율이 뭐 몇 프로니 이딴 소리나 듣고 앉아 있고 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당대표가 누가 되든 뭐 우리가 뭐 그게 중요하겠냐면서도 우리는 뭐 그냥 우리의 길을 가니까요. 그래도 조그맣게나마 바람이 있다면 조금이라도 용기를 내줄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소심한 진짜 쫄보들 남아있는 친박을 좀 입에라도 운을 뗄 수 있게 해주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그냥 작은 바람이에요. 저는 진짜 한숨을 안 쉬고 싶은데 이 놈들 여야 정치하는 놈들 꼬라지 보고 있으면 한숨이 맨날 나와. 그래서 맨날 저를 친하게 알던 어른이 한숨이 너무 많아졌다. 맨날 아유 한다고. 이게 한치고랑 저랑의 차이라니까요. 한치고는 한숨부터 나오잖아요. 저는 욕부터 나오거든. 전투력. 욕부터 나오거든. 아유. 이게 그 차이인 거야. 성격 차이지. 어찌됐건 국민의힘 당대표 선출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뭐 큰 기대는 하지 않지만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진실을 밝히지 않는 사람이라면 결국에는 도찐겠지. 결국에 촛불에 부역하고 또 문재인을 만드는 숨은 1등 공신이자 그 역할을 계속 이어갈 정당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 그 얘기를 드리고 싶고 또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로 넘어오면 솔직히 저는 송영길이 될 줄 몰랐어요. 저는 홍영표가 될 줄 알았거든요. 네. 솔직히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죠. 근데 저는 이게 어느 정도로 보냐면 뭐 우리 눈에 뭐 도찐 개찐 뭐 도나 개나 뭐 똑같겠지만 이런 것 같아요. 이게 4대를 하는 놈이 당대표를 되느냐 4대가 아니라 아예 적국에서 심어놓은 스파이가 당대표가 되느냐 이거 주객이 다른 거지. 4대를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따리를 튼 놈이 되느냐 4대가 아니라 아예 그쪽에서 대놓고 심어놓고 키워놓은 놈이 당대표가 되느냐 저는 이 차이였다고 보는데 도둑놈이 되느냐 강도가 되느냐 이 차이. 도둑놈이 되느냐 강도가 되느냐의 차이인데 강도가 되어버렸다. 강대가 되어버렸다. 좀 굉장히 신선한 충격이긴 해요. 근데 이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면은 이제 또 그렇지만 내부적인 시그천에서 보면은 그래도 송영길하면은 비문이란 말이죠. 그래서 홍영표가 아닌 비문 송영길이 됐다는 게 주는 의미는 뭘까? 그게 또 문재인의 레임덕과 앞으로 남아있는 정치 일정표와 맞물려서 사실은 오히려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소기의 성과 혹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 석방이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박근혜 대통령 석방 포함해서 여러 가지 절치 일정들이 굉장히 자승자박의 형태를 띠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진짜 저는 이재명 대선 후보는 안 될 거라 생각했는데 이제 아예 안 될 거라는 보장도 못 하겠어요. 이번에 이런 결과를 보고 그래도 아직 이재명이 대선 후보가 되기 고성팬이 많아. 대선 후보가 거의 될 확률이 저는 제로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송영길이 당대표 되는 걸 보고 제로가 아니다. 이제 가능성이 생겨버렸다. 1%든 몇 프로든 가능성이 생겨버렸다. 그거는 굉장히 좀 두려움의 의미일 수도 혹은 이제 조금 주목할 만한 지표일 수도. 송영길 비문이 당대표가 된 것과 또 그렇게 하나만 보면은
레임덕에 대한 심판이다. 지금 앞선 선거 결과에 대한 문재인의 책임의 표현이다. 뭐 이런 말이 있을 수 있는데 또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한 명을 제외한 네 명이 다 친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또 연결해서 볼 것인가 그 부분도 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송영길이 핫바지가 될 수도 있잖아. 최고위원들이 아무도 협조를 안 할 텐데. 원래 이 반도에 사는 이 헬조선 정치인들이 가장 즐겨하는 형태가 뭡니까? 바지 사장 올려놓고 지들끼리 정치에 쳐먹는 거잖아요. 옛날에 조선 후기, 중기나 말기나 후기나 고려 때나 뭐 바지 사장 내세워놓고 자기들 다 헤쳐먹는 그 정치. 뭐 그들의 리그에서도 그게 있지 말라는 법이 없다. 최고위원 한 명, 백혜련은 유명하죠. 이재명 친 이재명이잖아요. 이제 그 한 명 빼고 다 이제 다 친문인데 송영길이 뭐 입으로 뭐 이제 뭐 언행 일치하겠다, 개혁하겠다, 쇄신하겠다 이렇게 말하는데 뭐 그 공연불로 끝날 가능성이 크고 굉장히 높죠. 그리고 친문과 비문 간에 이제 본격적인 전쟁이 대선 앞두고 나서 대선 후보 하는 과정에서 자기들끼리 그냥 진짜 싸워라, 터지게 싸울 것 같아. 근데 중요한 거는 박터지게 싸워도 그놈들은 대통령을 탄핵한다든지 이런 그러니까 집안이 뽀개지는 짓까지는 안 하더라고. 그리고 뭔가가 결정되면은 또 그것을 수긍을 위해서 하고. 또 하나가 돼서 뭐 싸우기는 할 거예요. 근데 그렇게 결과를 내기까지는 좀 그래 싸우지 않을까. 근데 우리가 그것을 호기로 이용을 해야지. 진짜 싸우고 안심하고 있다가 당연히 뭐 이긴다 하고 또 국민의힘한테 넋을 놓고 있으면 큰 코 다칩니다, 국민 그렇죠. 여러분. 지금까지 국민의힘 놈들이 다 나라를 지켜주겠지, 우리를 지켜주겠지 생각했다가 나라 이꼬라지 망쳐놓은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두더지처럼 숨어 있었던 그 4년의 결과가 또 반복이 될 수도 있다. 그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은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송영길이 당대표가 된 게 뭐 자승자박이 기대가 되기도 하면서도 또 무서운 게 아까 말했듯이 최고위원 테이블은 또 다 친문에 딱 잡혀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말했듯이 송영길도 아무리 당대표라도 그거를 벗어나서 자유롭게 할 수는 없다. 그러면 결국에는 기브앤테이크가 이루어질 건데 그 기브앤테이크를 어쩌면 그게 당원들의 전략일 수도 있잖아요. 있죠. 국민들한테서 약간 문재인과 거리를 두면서 실제들은 문재인 뭐 그대로 그런 작전일 수도 있는 거지. 저는 기브앤테이크를 결국에 할 건데 그 기브앤테이크가 대한민국의 이로운 기브앤테이크가 될 거냐? 절대 아니다. 최근에 송영길이 당대표가 되기 직전에 했던 러시아 백신 관련 멘트가 이게 괜히 진짜 그냥 지나가는 소리로 한 게 아니다라는 그런 직감이 두려움이 살짝 들고 아마 올해가 가기 전에 러시아 백신이 강제적으로 보급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뭐 갑자기 막 한두 달 만에 백신이 없던 거 인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중국 러시아 백신 쓰겠습니다. 이러고면서 막 슈퍼 여당에서 홍보하고 청와대에서 홍보하고 국민의힘 아무것도 안 하고 이러고 있고 그러면 진짜 내 팔뚝에 러시아 백신이나 중국 백신이 오는 순간이 올지도 모른다. 다음날 사지마비 되고 거품 물고 막 그런 결과가 되네. 오늘 그 코로나 얘기가 나와가지고 근데 오늘 바로 코로나 관련 전문가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거 집단 면역 형성 안 된다. 그렇죠. 우리는 코로나를 이제 독감같이 함께 살아가는 존재가 이제 코로나가 될 것이다. 그냥 그때그때 백신 맞고 예방접종하듯이 맞고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 자체도 충격이고 그렇게 될 건데 우리가 미쳤다고 일하면서 일하는 것도 좀 그렇고 그렇네요. 그래도 러시아 백신, 중국산 백신은 싫다. 그래서 제 얘기를 이제 또 마무리를 지어야 되니까 오늘 아침에 했던 찔려가지고 계속 얘기하시던데 저도 아침에 했던 얘기를 좀 살짝 가져와 볼게요. 동조라는 사회심리학의 개념입니다. 결국에 정치든 뭐든 사람이 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근데 사람의 심리라는 게 동조라는 이 심리학적 용어에 기반한 행동 패턴을 굉장히 많이 보이더라. 동조가 무엇이냐? 동조란 집단의 압력 하에서 개인이 집단이 기대하는 바대로 생각이나 행동을 바꾸는 것. 제가 또 누구누구 이름을 하면서 막 거창하게 설명할 필요 없이 어떤 사회 실험이 있었는데 이 실험이 전후로 동조라는 사회 심리학 개념의 패러다임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느냐?
6명의 집단 중에 1명 빼고 5명이 다 입맞춘 사기꾼들, 그러니까 거짓을 말하는 사람들을 포섭해 놓고 정상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 1명을 가져놓고 전부 다 당연히 누가 봐도 초등학생이 봐도 거짓말인 내용이 이게 맞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 사람도 거기에 결국에 마지막에 따라가더라. 그 말이 떠오르면서 이게 결과적으로는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의 정치를 이끌어가는, 그리고 이제 또 뭐 여론을 이끌어가는데 이 이론이 굉장히, 동조라는 이념이 굉장히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그거를 전혀 법이나 사회적 테두리 내에서 이거를 제지하거나 이거를 걸러내지를 못하고, 그러니까 기본 프로세스 틀 자체가 없어요. 아무도 그런 고민을 하지 않았고. 아니 그렇게 해서 형성된 게 솔직히 말해서 촛불이잖아요. 그렇죠. 그 결과로 대통령이 탄핵이 되었다. 우리가 그렇죠. 우리가 정치를 솎아낼 때는 이러한 것들에 대한 대비를 하지 않고 그냥 사람들만 내보내 놓으면 다시 똑같은 놈들은 또 생긴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이성에 의한 가치 판단이 아니라 이거는 그냥 완전 그냥 집단 체면 같은 거잖아. 집단 체면이라면 좀 과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촛불 집회에 모인 사람들을 진짜 집단 뽕 맞은 사람들이라고 그랬거든요. 그 수천 명, 뭐 이재명의 언급에서 보면 수천 명의, 대깨문도 수천 명이 2천 명이 안 되는, 2천 명 전후가 되는 숫자가 한계인 것 같아요. 그 사람들만 차단하니까 댓글이 문자가 조용해졌다라고 하는 그 증언에서 보면 2,000명 좀 안 되는, 전후되는 숫자가 한계인 것 같고, 사실은 우리가 이번에 창원도 갔다 왔지만 민주노총도 수십만, 뭐 100만 뭐 이렇게 있어도 결과적으로는 거기를 이끌어가는 주도 세력은 수백 명, 1,000명이 안 된다, 기천명이 안 된다. 대신에 그 사람들이 그 수많은 몇십만, 백만 단위를 이끌 수 있는 거는 그 사람들의 생계, 목줄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 구조가 이미 짜여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 사람들 대표님이 말한 대로 한 줌밖에 되지 않는다. 그 말씀을 드리면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두드려 잡을 것인가, 복날 개 잡듯이 어떻게 두드려 잡을 것인가도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된다. 너무 한채고답지 않아요? 제가 이런 표현 진짜 안 하세요. 제가 많이 봐오신 분들은 제가 이런 표현 하는 거 잘 못 보셨을 거예요. 근데 진짜 복날 개 잡듯이 두드려 봐봐야 된다. 다시는 이놈들이 대한민국의 친북 종북이란 말이 할 수 없도록. 속 시원하네. 그래서 복날 개 잡듯이 대한민국의 친북 종북 대깨문 잡는 그날까지 문브레이커스 갑니다. 문브레이커스 특파원 한근영, 진순정이었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활기찬 한 주 되십시오.